안녕하십니까. 네,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학과 진휘연 교수입니다. 네, 오늘 TV미술관, 미술관 가는 길에서는 19세기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졌던 폼베이, 헤라클레네움 등의 고대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향수가 유럽 전역을 휩습니다. 여기에 왕과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강조한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감이 더해지면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미술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나 신화를 소재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전통적인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을 통과하며 정치색 짙은 역사화와 혁명기의 열정을 담은 낭만적인 작품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고전주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프랑스 출신이면서 당시로서 모든 작가들에게 가장 열망의 대상인 로마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의 혜택으로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스타일과 고전에 대한 만남이 완성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발표한 작품이 바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호라티우스라는 가문이 로마에서 가장 대표로 뽑혀서 이웃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의 대표들하고 나라를 걸고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 형제가 또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맹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저렇게 용맹스럽고 굉장히 전투의 결과에 상관없이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 이런 이제 자세로 서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족 중에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호라티우스 형제 집안의 여동생이 이들과 싸우는 이웃 마을의 가족하고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네가 이기든 지든 이 가문에겐 굉장한 비극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형제들의 저 씩씩함, 용맹스러움에 반해서 여자 형제들의 슬픔, 감정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대의명분을 향한 고든 어떤 표현 이런 것이 이 그림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다비드는 프랑스 당시 시민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비극이 있을지 몰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그들의 용기를 등려하는 그런 포스터 같은 그림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르주아들이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열광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자코벤 당원이었던 다비드의 친구였던 마라라는 혁명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여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친구이자 리더를 잃었다는 슬픔이 다비드에게 이 그림을 그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다비드는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시도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상황,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에 보면은 샬롯 코데라는 여인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을 암살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구도상 굉장히 대담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인물을 화면 하단으로 몰아넣고 하단의 인물을 보면 실은 마라의 죽은 상태이지만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이런 팔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아직도 근육과 이 몸의 모든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기운차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마라의 실제 암살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굉장히 그 숭고한 죽음을 맞은 영웅처럼 이상화시키는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다비드가 혁명에 대한 그 자신의 애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비나 여인의 중재라는 작품인데 가운데 한 여인이 팔다리를 쫙 펴서 두 사람의 남자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싸움을 말리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사람이 로마의 시조라고 불리는 로물로스입니다. 로물로스와 왼쪽은 이제 사비나 또는 세바인의 족장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구를 많이 늘리려면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가서 여자를 일종의 보쌈을 해오자. 그 사람들이 곧장 와서 싸워서 로마에 뺏긴 여인들을 이제 다시 데려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년이 있다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인들은 아이를 이미 낳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우리가 이제 싸워서 뭐 하겠느냐. 싸우지 말고 그냥 화평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다비드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그 혁명당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다비드는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에서는 먼저 굉장히 인체에 대한 분명한 해부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그 근육 표현,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것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다비드 그림에서 신고전주의의 특징이기도 한 것은 명암을 굉장히 분명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인체 표현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뭐 공간감이나 또는 양감이나 그 광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어떤 표본으로 삼았다고도 할 수 있는 17세기 고전주의 화가였던 푸생의 그림하고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푸생보다도 오히려 이 18세기 말에 1799년에 그렸던 다비드의 그림이 더욱더 고증에 충실한 마치 더 오래된 그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다비드가 그런 어떤 고전적인 형태, 양식, 소재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철저하게 복원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비드가 끼친 영향이 너무 컸고 그의 많은 제자들이 이후 화단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그로라는 작가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은 상당히 좋은 작가인데 그가 제노바라는 곳에 이태리의 한 도시인 제노바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로의 그 재능을 본 부인이 나폴레옹한테 이 그로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로가 나폴레옹을 만나면서 그의 이제 그 회화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알콜다리에서의 전투라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던 알콜이라는 다리를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가서 자기가 거기다 국기를 꽂는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해요. 나폴레옹을 매우 젊은 청년 그러면서도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가는 전투 장면마다 그가 따라가고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을 멋있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비드의 제자이기도 했던 그는 상당히 섬세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비드 같이 인물을 너무 무겁게 표현하기보다는 약간은 낭만주의적인 터치를 가지고 있었던 화면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좌파의 플라그 하우스를 방문한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입니다. 상체를 드러내고 있는 환자에게 손을 뻗고 있는 저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 뒤에 있는 부관은 오히려 입을 이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데 이 플라그는 전염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전염병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너무 그 전염병이 걸린 그 부하의
이 병사들에게 독약을 먹고 죽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 죽고 뭐 그곳을 불살라서 흔적까지 없애게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이 그림에서 그로는 나폴레옹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폴레옹은 아주 담대하게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서, 쉽게 말하면은 정말 선전화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로는 그런 그 실질적인 역사와 특히 나폴레옹의 위대한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잘 구성했던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분위기에 뭔가 프랑스 군대의 위용을 보여주면서도 나폴레옹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나폴레옹으로서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그림하고 다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이 있었고, 그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세느 강변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개인사적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그림에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윤색됐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비드와 그로가 대혁명의 상황에서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흐름이 신고전주의에 나타납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과 알제리 합병 등으로 먼 이국에 대한 동경과 관능이 더해지면서 낭만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런 낭만적이고 관능적인 색채는 다비드의 제자인 앵그르에 의해 완성됩니다. 네, 다음 작가는 앵그르입니다. 앵그르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당시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다비드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다가 이후에 이제 에콜 데 보자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역사화라는 그 당시 주제에 충실한 면도 가지고 있었고, 역시 신고전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작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테티스가 그 제우스죠, 그 신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이제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이제 간청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우스의 모습을 잘 보면 오른쪽에 앵그르가 그렸던 나폴레옹의 이미지하고 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 역사화 속에서 어떤 신의 모습,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품위가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을 현실에서 나폴레옹 같은 황제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앵그르의 그 재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앵그르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사실적인 묘사력, 섬세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그르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제목은 그랑드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입니다. 오달리스크는 이슬람에 있는 그 이제 여자들이죠. 이 그림이 살롱에 출품됐을 때 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인체 묘사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비드같이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해부학적인 근거 갖지 못하고 허리나 그 엉덩이 부분, 다리, 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그림을 잘 뜯어보면 볼수록 마치 몸의 모든 부분들이 조합이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앵그르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뼈나 이 마디 또는 이 분절된 부분들에 의해서 막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거의 가슴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손가락에도 이렇게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앵그르가 즐겨 했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최초의 추상주의 화가는 앵그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표현이 정확도보다는 어떤 선의 표현, 화면의 배치, 화면의 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화단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이슬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지역으로 여행하고 기행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롬이라는 사람 화가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뱀의 방, 스네이크 체인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몸에 이제 큰 뱀을 칭칭 감고 앞에 있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벽에 나타나는 그 문양 같은 것을 보면 여기가 이슬람 지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과 아주 극도로 섬세한 저런 표현들이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많은 오해 내지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슬람은 굉장히 그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곳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오리엔탈리즘은 굉장히 유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특히 이곳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터키탕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그 오리엔탈리즘과 앵그르 화풍의 그 마지막 시기의 어떤 절대적인 대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처음에는 사각형의 틀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작가가 1862년에 동그란 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훔쳐보는 것처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그래서 열쇠구멍 그림이다, 키홀 페인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음증의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자유로운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행동을. 마치 조금 더 관객들에게 자극적인 포즈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태도로, 얼굴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롬도 또 이 그림을 그린 앵그르도 실제로 이슬람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앵그르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일종의 잘못된 편견을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더 유발시키게 하고 있으며 또한 그룹 누드화를 통해서 결국 남성들의 시선을 즐겁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9세기의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은 신고전주의뿐 아니라 낭만주의에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관심은 흥미롭지만 왜곡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다비드의 그림은 역사화가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제도 아카데미즘을 정착시키고 조형미를 넘어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앵글의 노력은 낭만적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또 고대에 대한 향수뿐 아니라 혁명이란 시대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신고전주의 미술은 고대사와 프랑스 혁명, 오리엔탈리즘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신고전주의를 뒤이어서 나타나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술 사조입니다. 흔히 모더니즘의 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떨어질 듯 말 듯 모서리에 놓인 책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작가는 물건의 불안정한 배치로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는데요. 친숙한 재료를 이용해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작가 김시연. 그의 신선한 작품 세계를 12월 30일까지 두산 갤러리에서 만나보시죠. 기계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단 하루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들. 전시된 작품들은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비판하는데요.
기계 문명이 바꿔놓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12월 15일까지 송원아트센터에서 가져보시죠. 흑백사진 예술의 대가 마리오 자코멜리, 그의 국내 첫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흑과 백, 빛과 어둠의 대비가 두드러진 작품들은 음울한 기운과 동시에 숙연한 감정을 선사하는데요.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사진가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자코멜리. 그가 생전에 만들어낸 삶의 파노라마를 내년 2월 24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확인해 보시죠. 독특한 개성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신진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형형색색 오늘을 읽다전인데요. 회화,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의 작가 100여 명. 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관점과 시도가 눈길을 끌죠. 유망한 작가들의 예술 세계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일산 킨텍스에서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soy el santo